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빠르죠. 예, 지난주에, 단백질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단백질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질병을, 이렇게 만들고 치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뭐 영양소로서도 중요하지만은 질병, 그 악액질이라고 하는 거, 이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지난주 단백질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들을, 자연의학적인 놀라운 발견들을 했어요. 결국은 음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특히 암에 있어서, 우리가 발암 물질을 먹었다고 해서 다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양에 따라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좀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시간에 단백질 양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식이요법을 했을 때 음식을 바꿔서 채소 곡류를 많이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을 하게 되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 발암물질과 그 DNA 사이에 이게 결합하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효소 활성화를 잠시 멈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식생활이 잘 하다가 다시 무너지면 다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 암이 다시 성장하는 그 발암물질이 다시 성장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얼마나 할 거냐 좋아질 때까지 하신 다음에 빨리 내 몸이 그런 걸 먹어도 좀 과하게 먹어도 단백질을 조금 더 먹어도 잘 악액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갖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한다? 이게 원래부터 아니에요.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게 한다는 것이 이 단백질에서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암이 있는 사람,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멈추게 해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이요법 단백질 양을 줄이고 아니면 생채식을 하든가 이렇게 줄여서 한 다음에는 그 사이에 빨리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숙변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장의 긴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장의 긴장, 장누수라든가 어떤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것들을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모세혈관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조금 과하게 좀 먹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몸을 만든다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이에요. 자연의학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식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 플러스에서 저희들이 네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음식, 가장 기초가 되는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영양소에 따라서 각자 어떻게 언제 먹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 특히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와 함께 제일 중요한 체험을 같이 한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 과정을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음식 치료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항상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호흡이에요. 호흡.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호흡 습관이 잘못됐을 때, 호흡이 너무 짧다고 할 때, 이때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몸속에서 악액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져요. 지금 호흡이 짧아져 버리면은, 일단 급해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산소 공급이 작아져요. 그리고 또 그 모세혈관에 그 어떻게 보면 정화 시스템이죠. 이 기능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 공급하는 게 적어지고 또 이산화탄소를 빼와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악액질 제거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음식만큼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음식과 함께 또 호흡이라고 하는 이것을 12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뒤에 가서 또 이 호흡은 따로 띄어서 또 한 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걸쳐서
어떻게 바꿀 건지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바꿔가는 과정을 부작용 없이 바꾸는 것을 저하고 같이 한번 또 할 거고요. 세 번째가 과거에는 뭐 운동이라고 표현도 하고 뭐 도인술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뭐 도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뭐 막 이렇게 도인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뭐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몸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저희들이 발견한 건데 지압과 마사지예요. 그래서 지압과 마사지 어디를 누르면 악액질이 잘 제거되고 병이 잘 치료되는지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이 프로그램 하나가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지압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 가족, 가까운 사람들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또 하나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그런 참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방법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니시가쪼조까지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악액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그리고 100년 전에 있었던 니시가쪼조의 어떤 그런 치유법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음식과 뭐 풍욕, 냉온욕, 그 다음에 운동, 니시의 6가지 운동 이런 것들에서 자연의학의 어떤 집대성을 해놨다면 여기서 또 현대 어떤 생활에 맞게끔 바꾸는 이 과정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대부분 한국에서 나온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이 문화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이런 치료하는 거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네 번째는 건전한 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건전한 생각으로 바꾸는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음식 갖고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음식과 호흡을 가지고서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제가 처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음식과 반드시 지압 마사지가 같이 들어가야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음식과 지압 마사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특히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라든가 아주 만성 어떤 난치성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가지를 다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인 자체가 네 가지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네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한번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몸의 습관에 그런 것들을 변화가 일으키게 된다면 아마 치료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원인을 알았는데요. 원인은 알았죠. 치료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못하는데 원인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제거해 가잖아요. 그리고 또 표준의료라고 하는 현대의료라고 표현하는 이 표준의료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발전해서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마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치료 안 되는 병은 일단 없다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스스로 개선되는 것들을 아마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치료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내가 체험해서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이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강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제 지난 시간을 총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방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거에서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뭐 실과 바늘같이 이게 같이 다녀요. 하지만 지방을 조금 분리해서 한번 또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항상 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종소리를 들리면서 오늘 시간을 지방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지방이라고
했어요. 지방. 지방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안 좋은 것, 이런 거 떠오르지는 않죠? 맛있는 거, 맞아요. 이게 고소한 맛을 내는, 이런 맛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들어가야, 우리가 음식이 맛있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이게 이제 뭐, 이 맛있게 만드는 것은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식품회사라고 할까요? 무슨 과자 만들고 이런 인스턴트 만드는 회사에 그 핵심이죠, 핵심. 왜 맛있어야 먹잖아요. 그때의 지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달고 짭짤함하고 고소하고 이거 연구해요. 그래서 과자 회사 가보니까 정말 막 박사급 연구원이 몇십 명이 돼요. 이 세 맛을 조합해가지고서 우리 입맛에 딱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야 물질적으로 많이 사드셔야 산업이 발달하고 또 회사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해요. 하지만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맛있게 먹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내 몸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감각적 욕망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먹는 거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을 때 어떻게 밸런스 있고 또 균형 있게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자연의학적인 치료에 상당히 눈이 뜨게 될 거예요. 자, 지방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이 고소한 맛, 그리고 오메가3 일단 생각이 날 거예요. 오메가6 많이 들어본 거죠. 이 밸런스거든요. 오메가6가 나쁘고 오메가3가 좋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리고 이제 오메가9 이렇게 했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주가 돼요. 이 밸런스 자체가. 그래서 보통은 오메가3가 1이 되면 오메가6가 3에서 5 정도, 이 정도의 비율이 맞았을 때 우리 몸에서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는 염증을 잡는 역할을 하고 오메가6는 염증을 좀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뭐 해서 오메가6는 나쁜 거, 오메가3는 좋은 거,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오메가3만 많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몸은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메가6와 3가 적절한 것이 중요한데 오메가6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먹는 대부분의 기름이 여러분들 뭐 기름들 되게 많잖아요. 식용유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거의 다 오메가6예요. 그럼 오메가3는 뭐냐? 들기름이 이게 해당돼요. 물론 들기름도 전부 다 오메가3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또 밸런스를 이루고 있지만 오메가3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식물성에서. 또 아마씨유에 들어있어요. 아마씨유. 또 치아씨드에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안데스산맥 쪽에 나오는 거고, 아마씨는 또 유럽 쪽에 나오는 거고, 또 들기름은 놀랍게이고요. 우리나라가 원산지고요. 우리나라 이외, 동양에서도 우리나라 이외에는 별로 재배하는 데가 없어요. 깻잎 먹는 민족이 아마 우리나라만 먹을 거예요. 이 좋은 걸 외국 사람들이 안 먹고 있어요. 언제 우리 문화가 발달해서 K푸드가 바깥에 나가면 아마 깻잎이 또 선풍적인 인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좋아요. 오메가6의 성분과 함께 오메가3의 성분과 함께 뭐 깻잎에는 많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기름도 들깨 포함해서 그 깻잎도 여러분들이 식단에 올라오시면 건강한 식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에 계속돼서 좀 알아볼 건데 오메가6 기름의 대표적인 것은 참깨에도 오메가6가 많아요. 여러분들 기타 참깨, 검게 다 마찬가지고 기타 이제 포도씨유, 현미씨유, 옥수수유 다 이거 오메가 6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하고 카놀라유는 오메가9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9이 우리 올리브유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오메가9이 들어있으면서 밸런스가 맞을 때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오메가9이 많이 들은 올리브유는 유럽에서 상당 기간 우리가 먹는 기름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아주까리 기름하고 비슷한데 이걸 산업화시킨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가 괜찮다. 식품 원료로도 괜찮고 또 뭐 건강 그래서 이 지중해식 식사와 함께 올리브유를 갖다가 상품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리브유 하면 건강의 대명사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들기름이에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들기름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에 건강하는데 지방으로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방 하면은 포화지방, 뭐 불포화지방, 여기다 하나 플러스 한다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하시면 지방은 여러분들 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방에 대해서는요, 그 학자들도 제일 힘들어해요. 지금까지 이 표준의학이 이 50년 동안 이 지방에 관한 어떤 의무라고 할까요? 여전히 좀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방을 검사. 바깥의 지방도 중요하지만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검사하는 수치로 검사하는 것이 총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저밀도 지단백.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 HDL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나빠지는 거에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지방을 우리가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은 이 관계, 이 혈액 바깥에 있는 거와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안에서 나쁜 건 전부 악액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또 악액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같이 연결해 가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즉,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방에 대해서는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거보다도 오메가3하고 오메가6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DHA라고 하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DHA, 간단하게 DHA에 대해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 생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 그래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들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하여튼, 뭐, 이 지방을 할 때는 어떤 어디에 결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름이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끝부분에서 이제 지방산이 연결되는데, 세 번째부터 이중결합이 나타나면 그걸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오메가3 지방산과 DHA는 특히 DHA는 들푸른 생선 쪽에서 많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저 정도만 뭐 이해하셔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식품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종류의 지방산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해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이 정말로 포화 지방산보다 건강에 좋을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 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거, 이 트랜스 지방 또 뭐 DHA라고 하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도 뭐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 식물성 지방, 코코넛 지방 이것도 이제 그 포화 지방이니까 이것도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많이 먹으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선기름, 아까 DHA라고 하는
뭐라 그랬나요? 불포화 지방산이죠. 일종의 생선 속에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생선기름, 기타 생선기름들은 어떨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고지방 식이요법과 저지방 식이요법 뭐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과연 저지방 식이요법이 더 좋은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즘 또 살짝 한때 또 유행했다가 지나갔는데 또 다시 케톤식이라고 하는 이런 식사법들이 많이 나오고 식이요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지방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 건강한지 이것을 한번 자연의학적인 방법, 조화, 균형, 조화, 밸런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기 한번 같이 접근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방은 일단 혈액에서 우리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 뭐 콜레스테롤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정상 수치가 200 미만일 때 이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240이 넘어가면은 좀 위험 수준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은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중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질환이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단백질이 주범으로 알고 있었는데, 암의 원인이, 콜레스테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콜레스테롤과 어떤 질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데 100 이하일 때 우리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준의학적으로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0 이상이면 조금 안 좋다,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HDL 즉 고밀도 지단백 총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우리가 혈액 검사할 때 다 보통 검사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상 수치가 60 이상일 때 좋다고 하고요.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것 중에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중 중성지방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상 수치는 150 이하를 정상 수치라고 하고 200 이상 넘어가면은 이것이 뭐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 단계로 표준의학은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는 건지,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방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만큼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죠. 에너지원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하고. 세포막을 또 만들 때도 필요도 하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고지혈도 문제, 저지혈도 문제 균형과 조화가 밸런스가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질과 지질 단백이 만나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넘치면 동맥경화라든가 뭐 심근경색, 뭐 다양한 심혈관 질환들을 만들거든요.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말초, 혈관 어떤 질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그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난번 탄수화물 할 때 탄수화물에 설탕이 끈적끈적해서 막듯이 지방도 마찬가지, 단백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방도 막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 상당히 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섭취, 먹음으로도 생기지만은 또 여러분들 이거 관계 있어요. 스트레스하고도 관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저밀도 지단백 같은 경우 LDL이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방감기라고 하는데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오랫동안 좀 몸속에서 있어요. 안 먹는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보통 3, 4일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지만은 뭐 부족하면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넘치면 문제가 와요. 이 콜레스테롤, 그 말초 조직에 흘러다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간으로 이동시켜 가지고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기도 하죠. 얘는 방광기가 한 5일 정도 된다고 해요.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것이 이 지방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뉴스도 이거 많이 나왔었는데 그 지방의 권장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에너지원으로 쓸 때 단백질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 정도라고 그랬고 또 탄수화물을 나머지 50% 정도로 50% 60% 정도의 무슨 탄수화물 그 복합탄수화물을 그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참 적당하다,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하는데 지방은 30% 지방 권장량을 권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35에서 40%를 지방에서 에너지원으로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줄여보면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아마 연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한테 국민 계몽 운동을 한 거예요. 지방 적게만 먹는. 그래서 30%까지 지방의 총 열량을 한번 줄여보자라고 해갖고서 몇 년 동안 그걸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사업으로 지방 적게 먹는 것을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좋아졌냐고요? 아니요. 반대로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험 결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방을 줄였더니 정제탄수화물을 더 먹게 되고 단백질을 더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이 갖고 있는 조화, 균형, 밸런스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병은 안에서 더 심해졌다. 그래서 사람한테 동물 실험이 아니고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계속 써본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학은 그런 것들이 수천 년 써가면서 축적된 거거든요. 원래부터 그 실험은 하면 안 되는 실험이었어요.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했지 지방 하나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오고 병이 치료되고 뭐 예방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이 자연의학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실패할 거라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면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 함량 한번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 그 콜린 캠벨 교수가 하는 그 기준치를 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한번 이것은 제가 저 자료는 단톡방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많이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지 버터 이 버터에는 100%가 다 지방이에요. 버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치즈버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맥도날드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뭐 어디 또 뭐 롯데리아에서 만들고 하는 치즈버거 같은 경우가 한 60에서 70%가 치즈로 만들었으니까 한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지분유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방이 들어있는 분유, 즉 우유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린 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조화시킨 것들인데 이 전지분유 안에는 한 60에서 한 65%의 그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햄에도 한 60%죠. 핫도그에도 한 50에서 60% 들어있어요. 55%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들어있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단백질 하면 콩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콩에도 42%는 지방이에요. 저지방 우유라고 해서 지방을 많이 줄인 우유라고 나오는 시중 제품도 그래도 35% 내외의 지방이 들어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식품 속에서도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같은 거에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시금치 속에는 14% 들어있고요.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원래 자기의 성질이에요.
그렇게 들어있어야 건강해요. 그 건강한 것을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연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소나 뭐 이런 속에 들어있는 이런 지방들은 적게 들어있든지 많이 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밸런스 있게 건강하게 자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품을 먹었을 때는 거기서 먹는 지방 양들은 물론 영향은 미치지만은 건강하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식품 속에 돼요.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그 지방은 조금 양이 좀 많아져도 우리 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물성이 문제예요. 동물성 지방이 일단은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가 축적이 되고 에너지원으로 써먹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축적해버린다 라고 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면 돼요. 뭐 여기에 보이겠지만 당근 속에서도 4% 정도의 지방이 들어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품 속에 지방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 총량을 줄인다는 건 어떤 거에서 줄일 거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너무 힘든 과제고 숙제다. 그래서 밸런스 있게 드시는 것이 결론은 이게 지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거고 너무 가공하지 않은 아까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가 제일 나쁜 지방이거든요. 이런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그 관찰도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게 될 때 식품 속에 과자 속에 다 기록돼 있어요. 트랜스 지방 몇 %. 한번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특히 트랜스 지방 많이 들어있는 것은 건강, 특히 심장질환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술도 안 먹지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술도 안 드셔요. 그 다음에 뭐 담배도 안 펴요. 근데 단지 이것도 저것도 안 하니까 군것질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과자를 담배 피듯이 좀 드시기도 하고 이런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관상동맥 볼 수 있는 초음파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한번 의사 선생님이니까 한번 볼 기회가 있어갖고 했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증상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한 80% 가까이가 막혔다. 지금 당장 스텐트 안 하면은 언제 심장마비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 해갖고 바로 그냥 시술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하세요. 과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심하게 스트레스 받은 것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래서 아무리 봐도 과자의 영향이 아니라 트랜스 지방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그냥 별명이 벽돌지방이에요. 벽돌지방. 벽돌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방을 가지고서 가공하고 무슨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장점이 되게 많아요. 고소하고 과자를 만들 때 이게 들어갔을 때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용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는 허용해주는 양이 있는데 그게 과자 하나 먹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뭐 10년 동안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여튼 지방하고 어떤 질병과의 관계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하여튼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도 뭐 넘치면 다 문제지만 특히 트랜스 지방은 한번 유의 있게 한번 봐야 된다. 심장 질환하고 너무 관련이 많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이걸 줄이면은 건강해지지 않을까, 심혈관계 질환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험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양을 줄인다고 문제인 게 아니라 질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해요. 지방 나오니까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한 분이 왔어요. 한의사인데 신장이 좀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의원이 가서 검사를 했어요. 마찬가지 심장은 본인이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이게 뭐 큰 증상이 없었었어요. 본인 호소하는
심혈관계 어떤 질환 증상이 없었던데 가서 검사를 딱 해보니까 95%가 맞겠대요. 당신 여기 살아 돌아다니는 게 좀, 응?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응?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언제 죽어도, 심장마비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로 그냥 스탠스를 끼는 이런 수술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오는데, 이 친구의 생활 습관을 한번 쭉 보니까 젊었을 때 이 친구가 고기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동물성 지방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젊었을 때 술이죠.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때 안주로 과자도 많이 먹었지만은 술을 상당히 많이 먹었다. 그래서 술은 뭐죠?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아주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정제를 많이 한 그 탄수화물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술인데, 그 술의 영향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지방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제 탄수화물들, 뭐 이런 단백질의 문제, 이거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방과 어떤 질병과의 관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사람한테 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육류를 통한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먹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이라고 하는, 칼로리도 9칼로리를 만들어내니까 4칼로리를 만들어도 더 훨씬 열량이 높잖아요. 못 먹을 때는 상당히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지방이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이 뭐예요? 지금 50년 이후에 그랬으니까 거의 60년대 이후니까 한 5, 60년 정도부터 이게 이제 연구가 되기, 집중적으로 연구가 시작하면서 중간에 그 30%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질병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대해서 35% 내외의 에너지원으로 지금은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지방의 섭취라고 하면은 일단 동물성 지방의 어떤 섭취로 한 90% 이상이 그쪽에서 섭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방 하면은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보다는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정도인데, 하여튼 우리가 먹는 그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얼마나 먹는지 이런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이렇게 이루어졌죠. 특히 이제 콜린 캠벨 교수가 상당히 그런 연구에 많은 그 실제적으로 동물 실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관성을 연구하는 그런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하여튼 1982년인가요? 미국 국립공화원의 그 식생활 영양 연구소에서 지방하고 암과의 관계에 이 최초로 보고서가 콜린 캠벨 교수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하여튼 그랬을 때 보니까 식이성 지방, 어떤 이 유방암하고 어떤 대장암 특히 이런 거와 혈관 질환 발생률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었는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방을 적게 먹으면 여러분들 특히 유방암을 갖고 있거나 저는 이제 자궁암, 유방암도 같이 보기도 하고 대장암도 또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험 인자가 확 낮아진다, 이렇게 좀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즉 그 암 환자라든가 안에 이제 그 지방으로 인해서 생긴 그 악역질이 많은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것은 30% 이하로 좀 줄여 먹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분들은 지방을 좀 줄이는 것도, 단백질 줄이듯이 지방도 줄여가지고 일단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지만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얘기도 했었지만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발암물질하고 그게
DNA라고 하는 유전자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두 개가 만나는 그 결합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해버려요. 응? 그 효소가 활성화돼 갖고 두 개 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식생활을 바꿔가지고서 건강한 식생활로 바꿨다 그러면은 보니까 그 효소가 활성화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은 다시 또 활성화돼 갖고서 다시 성장을 시키는 이런 요인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과 지방에 있어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또 많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자연의학은 그 사이에 운동도 좀 하시고 걷기도 좀 하시고 지압 마사지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초무쇠혈관에 있는 말초무쇠혈관을 살려주는 밸런스를 맞춰주고 기능을 살려주는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먹어도 이런 효소를 활성화시키지 않도록 악액질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때에 동물성 지방하고 관계지 식물성 지방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콜린 교수가 밝혀낸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중국 스터디, 차이나 스터디에서 그 지방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을, 단백질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그 동물성 지방 그 섭취가 어떻게 보면 동물성 지방과 또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롭다고 하는 트랜스 지방 뭐 또 이 뭐 여러 가지 그 오메가 6 뭐 이런 지방산이 많은 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차이나 스터디에서는 그 한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그 마을은 그 동물성 지방 섭취하는 게 그냥 지방이 지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기 힘든 것은 동물성 지방과 뭐 막 섞여 들어오는 것이 문제인데 그 마을은 그 동물성 지방 섭취가 유일한 지방의 지표가 된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을 어떤 그 유방암하고 관계를 한번 그 콜린 캠벨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딱 일치하는 거예요. 동물성 지방 섭취와 유방암이 늘어나는 것은 아예 그냥 뭐 비례하게 딱 일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알아냈고요. 그 단백질만의 영향이 아니더라. 지방도 이렇게 암을 촉진하고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동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가공된 식물성 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포테이토 칩, 여러 가지 치킨 포함해서 뭐 동물성 지방을 탈지 우유, 살코기 이렇게 해서 얻는 동물성 지방들이 그 동물성 지방보다 우리가 가공된 식물성 지방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 표준 잡아갖고 연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표준의학은 그래서 그냥 표준을 잡아가지고서 30% 미만을 먹는 지방 섭취가 건강한 식이요법이다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지금은 뭐 케톤식 같은 경우는 지방을 막 80% 90% 먹었을 때 우리가 몸이 또 건강해지더라라고 하는 또 그런 또 학설을 내미는 이런 또 주장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또 요즘 또 뭐 그렇게 또 한국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쪽에 가서 이제 케톤식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정리하죠. 케톤식은 원래는 이게 식물성 지방을 갖고 주로 써요. 그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들 뇌전증이 있었을 때 이 케톤식을 써봤더니 케톤식 자체가 식물성 지방이 주가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써봤더니 이 뇌전증 치료가 약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식이요법은 이 효소 활성도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된 게 아니라 효소 활성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때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얘를 다시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은 이 활성도가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재발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무 약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술요법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으로 안 되는 이런 질환들을 그 케톤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치료된 예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부잣집 외아들이 이런 뇌 안에 이런 간질과 비슷한 이런 질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데 식이요법을 통해서 그게 완화되고 그 식이요법만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서 그분이 기부금을 내 가지고서 케톤식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퍼지게 됐는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암 환자들한테도 한번 써봤더니 뭐 많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걸 했던 사람들이 암에서 회복되고 정말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한번 또 하기가 쉬워요. 일단 케톤만 먹이면 돼요. 응? 이렇게 하는데 잔의학적인 방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자, 계속 케톤만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20년 동안. 하지만 삶의 질은 말할 수 없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먹어서. 그것으로 좋아지는 확률하고 제가 뭐 연구는 안 해봤지만은 생체식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확률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생체식이 훨씬 높다고 봐요. 그리고 생체식에서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와서 건강한 식사, 즉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고 결국 그러려고 사는 건데 기쁘고 뭐 통해서 사는 건데 본성이잖아요. 맛있게 먹는 것이 그걸 다 억제하고 이렇게 막 한다? 결국 나중에 이 정신적인 문제도 올 수 있지만은 이 뇌나 이런 것들이 좀 또 반대로 더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아지면 다시 건강한 식사, 균형 맞는 식사로 되돌아오는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한번 하면은 뭐 다양한 식이요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중국 농촌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지방의 총 열량 섭취율이 보통 한 24% 정도였는데 어느 마을은 한 6%까지 뚝 떨어져요. 지방으로 인한 그 열량 먹는 것이 그 지방이 6% 정도 떨어진 데는 유방암 위험도가 아주 그냥 거의 없다시피 쑥 떨어지더라.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복합탄수화물입니다. 복합탄수화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오랜 그 유전자를 그런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정제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탄수화물, 즉 채소라든가 과일, 그 다음에 통곡류 이런 것들이 주식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만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식이요법을 꼭 선택하신다면 이미 100년 동안 검증된 니시가쪼조가 만들어놓은 생체식 같은 것을 한번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반드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좋아질 때까지 쭉 쓰시다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까 악액질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장내 숙변,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무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탄수화물 또 그 단백질을 적정히 먹어도 암이 안 생기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고소해야 맛있는데 음식을 맛있으라고 먹고 맛있게 먹으려고 우리가 사는 건데 죽을 때까지 그런 거 다 억제하고 참고 살으라고 하면은 이 신체적으로는 어떤 뭐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또 정신적으로는 또 밸런스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중국 연구에서 콜린 캠벨 교수의 중국 연구에서 지방 섭취하고 이 관련이 아주 깊은 것들을 여러 개를 찾아냈어요. 어린아이들 이른 나이에 그 초경 하는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 이게 나이가 지방을 많이 섭취하니까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지방의 적정량을 수지하니까 적절할 때 초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하고 혈중 콜레스테롤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폐경, 늦게 폐경하는
예, 이런 특히 또 여성 호르몬의 어떤 수치하고 관련이 아주 깊다는 것을 이 중국의 어떤 그 콜린 캠벨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중국의 평균 그 당시에요. 지금은 이미 중국도 이제 이런 실험 못해요. 막 지방이 뭐 넘쳐나죠. 예, 그 당시에 초경 나이가 17세였대요. 그 당시 미국의 그 평균의 초경 나이는 11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것은 지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초경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방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유방 확률이 원인이 오래전부터 지방을 많이 먹어서 확률이 높아져서 그 지방을 줄이는 게 치료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왔는지, 음식 때문에 왔는지, 다시 또 스트레스 때문에 왔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만성병, 특히 암 같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데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약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내 생활 습관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건지, 단백질을 적게 먹을 건지, 지방을 적게 먹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결정하시면 치료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빠른 초경, 중국 연구에서 이르게 우리가 초경이 일어났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라고는 에스트로겐이죠. 이 혈중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에서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생리기간이 뭐 몇 년씩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여성 호르몬의 혈중 수치가 올라가고 유방암의 발현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차이나 스터디의 지방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는 중국 여자의 그 유방암 발생률이 그 미국의 여자의 유방암 그 발생률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 때부터 너무 많은 지방을 먹이지 않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하나의 치료하는 지표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방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지단백이라고 그랬죠. 이 지단백 어떻게 보면 현대 질병하고 현대의 어떤 만성 질병하고 강력한 어떻게 예측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의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누는데 식이성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우리가 먹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뭐 우리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식이성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고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이거는 간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우리 질병과의 그 비례한다. 현대의 어떤 여러 가지 난치성, 만성 질환들과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콜레스테롤이 혈액 검사의 기본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죠. 하여튼 중국 차이나 스터디에서 그때 연구한 걸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평균은 127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 당시 215예요. 이게 1983년도 그 주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하여튼 그 연구한 그 마을, 오지마을의 그 평균을 잡았을 때, 그래서 또히 일부 오지마을에서는 94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리고 그런 마을일수록 성인병이 적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인 범위는 170에서 한 290 정도. 그 당시 이렇게 비교해서. 특히 일부 여자 집단에서는 중국에서는 그 당시 80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미국에서는 150 이하다. 콜레스테롤이. 그것도 문제라고 막 또 올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약도 쓰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 그 자연의학적인 어떤 방법과 표준의학적인 어떤 방법이 서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제 강의와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 그 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중국 차이나 스터디에서 그 당시 콜레스테롤이 150보다 이 낮은 사람이 지금은
표준의학에서는 150보다 낮으면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병적으로 어떤 문제가 와버린 거고 여기서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인데 즉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지방과 탄수화물과 이 단백질이 균형을 맺었을 때는 수치가 낮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너무 그냥 그 표준 의학에서 그 표준을 잡아놓고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연의학적으로 일단 밸런스 균형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 있는 식사법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표준 수치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무너뜨려 놓고서 표준 수치를 정해버리면 안 맞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심장질환과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또 얘기했다가 여러분들 혹시 콜레스테롤 좀 높으신 분들 괜스레 또 이게 불안할까 싶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좀 길러주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릴렉스 시켜서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또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 이거하고는 또 안 맞다라는 것을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170에서 막 90으로 이렇게 떨어졌더니 하여튼 중국 연구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건강한 식생활을 한 사람들 연구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건강한 식생활하고는 조금 또 밸런스 있는 식생활하고는 조금 달라요. 탄수화물 적게 먹죠. 뭐 지방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자라고 하는 또 이런 식으로 다 지금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수치가 조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암, 간암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암, 대장암, 뭐 폐암, 심지어 뭐 소아 백혈병까지 성인 백혈병, 뭐 이런 혈액암까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릴 확률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더니 또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또 치료법이 또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한 가지 지표를 보고서 걔만 떨어뜨려 갖고 모든 것이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게 핵심이에요, 밸런스가. 우리 인체의 본성이에요. 균형, 밸런스. 다른 거하고 전체적으로 식생활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식생활의 밸런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신다고요?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채소 많이 드셔야 돼요. 건강하시려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막 약을 먹어서 수치를 떨어뜨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원히 아마 해결을 못 하실 가능성이 커요. 하여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그 170 정도에서도 상당히 건강하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심혈관계 질환 아까 유방암하고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식생활을 우리가 막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아무 뭐 꺼리낌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은 미국에 바람이 불었죠. K푸드가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계기에 한번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밸런스 균형 맞춰져 있는 어떻게 것이 밸런스 균형을 맞춘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저하고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의 사람마다 다른 본인 자신의 어떤 변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시키는 식품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육류, 우유, 계란도 증가시키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성 단백질도 콜레스테롤 높이는 이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 복합 탄수화물,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통곡류 뭐 이런 것들이 낮춘다는 것은 결국은 뭐 식이섬유도
도 들어가게 되고요. 뭐 식이섬유만 들어가겠어요? 저는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이토케미칼하고 효소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식품이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과일이고 여러분 생채소 샐러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토과리, 색깔이 있는 거, 색깔이 아주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을 때 파이토케미칼이 생화학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해서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그렇게 식단을 짜는 거, 이것을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좋은 거 먼저 먹는다. 음식 먹는 순서가 충분히 좋은 거 먼저 먹는다. 즉 샐러드 먼저 충분히 먹고서 그 다음에 식생활로 이어가면은 실천하기도 너무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동물성 식품 자체가 혈중 콜레스테롤하고 뭐 증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식물성 식품에 의한 그 영양소들이 대체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또 막 찾아서 막 또 뭐 어떤 것이 막 식물성 그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그래서 그걸 또 찾아다녀요. 그런 식품을 또 찾아다녀. 그런 식품은 어떤 식품이냐면요. 그게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채소라고 그랬잖아요. 3가지 이상의 채소를 여러분 드시게 되면 그 안에서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이 다 제공한 거예요. 2가지 이상의 뿌리채소와 3가지 이상의, 특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5가지 이상의 잎채소와 3가지 이상의 뿌리채소를 먹는 것이 이게 가장 밸런스 있게, 그리고 또 귀하고 막 비싸고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도 우리 골탕 먹이려고 안 해요. 많이 나오는 거, 즉 많이 나오면 저렴해지죠. 아무리 좋아도 많이 나오면 저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고 싱싱한 거 이런 것도 찾아 드시면 돼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무슨 식품이 뭐 콜레스테롤 좋아, 막 그 식품만 뭐 먹어야 돼. 그 식품이 콜레스테롤 낮출지 몰라도 다른 것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몸 안은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좀 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또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의 뿌리채소, 5가지 이상의 잎채소를 드시는 것이 식이요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액질을 제거도 하고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동물성 지방 섭취와 그 유방암에 대한 그 콜린 캠벨 교수 한 거, 그 나라별로 해가지고서 그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 점점 그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한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지방 섭취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물론 식물성 지방 섭취했다고 해서 유방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전체 했던 지방 섭취와도 또 관련이 있어요. 식물성 관계 없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동물성이다. 동물성 지방 섭취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지식적인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트랜스 지방. 해서 수소를 첨가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데 우리에 있는 그 뭐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화학적으로 하나를 수소를 첨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쇼트린이라든가 마가린이라든가 과자, 도넛, 팝콘,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뭐 감자튀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좀 드시면 여러분들의 지방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지금까지 밝혀지는 것은 심장병, 당뇨병, 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트랜스 지방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먹을 수 있게끔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이 즐거워요. 그리고 우리 그 표준
그 표준과학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데 이 표준의학 이런 거에 있어서는 표준을 정해놓고 그 미만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축적돼서 우리가 1년만 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20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축적되면 그런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거의 담배와 비슷한 정도의 해가 있다라고 할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담배하고 비슷하네요. 담배가 해가 있지만 뭐 피우고 싶은 사람은 피울 수 있듯이 트랜스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꼭 어떤 식품을 살 때, 인스턴트 식품을 살 때 그 안에 트랜스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시면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금 하나 또 지혜 하나죠. 트랜스지방을 줄이려면 섭취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서 확인하시고 덜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예 그냥 튀김류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양을 줄이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거 다 끊고 살아요.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은 뭐 지압 마사지를 하든지 뭐 운동을 많이 하시든지 해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악액질이 들어왔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뭐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은 그냥 과보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스트레스라도 받지 말. 제가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셔요. 하지만 마음에 병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까지 병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치료하는 가장 길이기도 하다.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분들 뭐 트랜스지방뿐만 아니라 지방의 가장 문제는 산패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개봉한 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투명한 색이 아니라 불투명한 병에다가 넣으셔서 아니면 불투명하지 않으면 종이를 싸시든지 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햇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이 산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기하고 또 만나면 상패된 그리고 또 여러분들 튀긴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깝다고 계속 반복해서 쓰지 마시고 그냥 빨리 한번 쓰고 버려서 신선한 걸로 쓰시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트랜스지방과 그 지방의 해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방에 대해서 대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식생활하고 지금 정도 되면 이미 뭐 아마 건전한 식생활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몇 강인가요? 7강인가요? 7강까지 6강까지 하면서 6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몇 개 이제 5가지, 6가지를 실천했잖아요. 첫 번째 야식 금지, 두 번째 뭐 했나요? 섞어 먹지 않는다. 세 번째가 생체 리듬에 맞춰 먹는다. 즉 음식 먹는 순서하고 세 번째는 생체 리듬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해갖고서 6가지 이게 과제를 통하고 또 매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되면 이제 몇 가지를 바꿨죠. 그렇게 놨더니 몸이 특히 혈액 검사했던 수치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있으면 본인들이 또 소모임 할 때 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아마 실천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 전에 질문 들어온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다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견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 이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 호흡 또 호흡하는 방법 이런 것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한 20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져가지고서 2시간 동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2시간 투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식이요법에 대한 자연의학의 식이요법에 대한 식사에 대한 어떤 건강한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이런 식사법에 대해서 완전히 12주 동안 큰 대강뿐만 아니라 큰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그런 시간 좀 가질 거고요. 또 하나는 카톡방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